이간호사, 빨리 좀 내보내. 그런 분이 병원에 있으면 곤란하잖아. 둘째 아들의 목소리가 병원 복도를 차갑게 울렸습니다. 나는 잠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그 사람이 내 아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민호야, 나다. 네, 어미. 조심스레 손을 내밀었지만 아들은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여긴 병원이에요, 할머니. 환자 아니면 나가주세요. 간호사가 머뭇거리며 말하자 아들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간호사, 빨리 데리고 나가라니까. 다시 못 들어오게 해. 환자들이 다 보잖아. 그 말 한마디에 다리가 풀렸습니다. 평생 내 피와 살을 갈아 넣어 공부시킨 자식이 이제는 나를 부끄러워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부러져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며 큰아들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아침에 찾아갔을 때 그는 바쁜 척 서류를 넘기며 지갑에서 10,000원 한 장을 꺼내 쥐어주었습니다. 엄마, 이거라도 챙겨요. 근데 제발 이런 차림으로 다시는 오지 마세요. 제 체면이 뭐가 되겠어요? 나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두 아들이 보여준 그 싸늘한 눈빛과 말들이 앞으로 내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모든 것은 딱 일주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평생 농사만 짓던 남편이 유산으로 남겨준 경기도의 야산. 쓸모없어 세금만 내던 그 땅이 신도시 개발 부지에 포함되었다는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보상금은 무려 2,000억. 내 평생 만전은커녕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돈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분명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텅 빈 집안에서 홀로 그 소식을 들은 나는 조금도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벽에 걸린 낡은 가족 사진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남편과 나 그리고 내 목숨보다 귀했던 삼남매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된 큰아들 민준이, 의사가 된 작은아들 민호, 그리고 두 오빠의 그늘에 가려 제대로 피어보지도 못한 내 가여운 막내딸 민서까지. 남편이 일찍 세상을 뜨고 나는 저 자식들 하나 보고 살았습니다. 시장 좌판에서 채소를 팔고 남의 집 허드렛 일을 하면서도 자식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보면 배가 불렀습니다. 큰아들이 사법고시에 붙었을 땐 동네를 뛰어다니며 자랑했고 작은아들이 의대 합격증을 들고 온 날에는 남몰래 부엌에 숨어 감격의 눈물을 훔쳤습니다. 내 인생은 성공했다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어미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모두 나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성공과 함께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오던 전화가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고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비추는 것도 이제는 귀찮다는 티를 역력히 냈습니다. 며느리들은 대놓고 나를 무시했고 손주들은 할미의 초라한 행색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나는 그저 그들의 화려한 인생에 초대받지 못한 손님, 아니, 이제는 들여다보고 싶지 않은 낡은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2,000억. 그 돈이 내 통장에 찍히던 날 나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이 돈이 있으면 나를 외면하던 자식들이 다시 나를 봐줄까? 이 돈이 있으면 내 남은 인생이 조금은 덜 외로울 수 있을까? 그러다 문득 서늘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이 돈이 없었다면 나는 자식들에게 어떤 존재였을까? 늙고 병들어 가진 것 없는 어미가 찾아간다면 과연 그들은 어떤 얼굴을 할까? 나는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내 평생의 헌신이 내 모든 것을 바쳐 키워낸 자식들의 마음속에 얼마만큼의 가치로 남아있는지를 말입니다.
그렇게 나는 가장 낡고 해진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시장에서 샀던 이제는 색이 바래 누렇게 변해버린 옷이었습니다. 손에는 약초를 담았던 낡은 보따리 하나를 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시골에서 갓상경한 초라하기 짝이 없는 늙은이의 모습으로 나는 집을 나섰습니다. 먼저 찾아간 곳은 부장검사라는 직함이 떡하니 붙어있는 큰아들의 사무실이었습니다. 높고 웅장한 검찰청 건물 앞에서 나는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모든 것이 나를 주눅 들게 했습니다. 어렵게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서자 젊고 뺀질뺀질하게 생긴 비서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길을 막았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예약은 하셨나요? 나 저기 김민준 검사 아니 우리 아들 좀 만나러 왔는데. 내 말에 비서의 눈에 경멸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는 잠시 안으로 들어가더니 이내 차가운 얼굴로 돌아와 말했습니다. 지금 바쁘셔서 만나기 곤란하시답니다. 용건 있으시면 저에게.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에서 김 비서, 다음 재판 기록 좀 가져와 하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나는 반가운 마음에 문을 벌컥 열고 들어섰습니다. 민준아, 나다 엄마. 순간 아들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그는 나를 마치 벌레 보듯 쳐다보더니 황급히 비서를 향해 눈짓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빨리 모시고 나가지 않고. 나는 아들의 책상 앞으로 다가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민준아, 엄마가 너 보려고 새벽부터 버스 타고 왔어. 얼굴 한번 보려고. 아들은 한숨을 푹 쉬며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는 서류를 뒤적이는 척하며 내 얼굴을 단 한 번도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는 지갑에서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엄마, 이거라도 챙겨요. 근데 제발 이런 차림으로 다시는 오지 마세요. 제 체면이 뭐가 되겠어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그의 손길에는 일말의 온기도 없었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내 아들이 내게 매긴 가치였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비서에게 이끌려 쫓겨나듯 사무실을 나와야 했습니다. 쿵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그래도 나는 희망을 놓지 못했습니다. 큰아들은 원래 무뚝뚝하고 체면을 중시하는 아이였으니까. 하지만 작은아들 민호는 다를 거라고 믿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애교도 많고 내 무릎을 베고 잠들기 좋아했던 아이였으니까. 나는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강남에 있다는 작은아들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병원 로비에는 부유해 보이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내 초라한 행색은 금세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들에게서 평생 잊지 못할 말을 듣고야 만 것입니다. 이 간호사, 빨리 데리고 나가라니까. 다시 못 들어오게 해. 환자들이 다 보잖아. 아들의 비명 같은 고함에 내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간호사에게 질질 끌려 병원 밖으로 내쳐진 나는 한동안 길거리에 주저앉아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에 심장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내 피와 살을 갈아 넣어 의사를 만들었더니 그 아들이 나를 거지 취급하며 병원에서 내쫓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는데 주머니 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큰아들이 쥐어준 10,000원짜리 지폐였습니다. 나는 그것을 꺼내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깟 종이 한 장, 내 평생의 헌신과 사랑이 고작 이 종이 한 장의 가치도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실성한 사람처럼 한참을 웃고 또 웃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몇 번이나 휘청거렸지만 이를 악물고 똑바로 섰습니다. 더 이상 흘릴 눈물도 아파할 마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두 아들은 이미 내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아는 아들들이 아니라 성공이라는 허물을 뒤집어 쓴 낯선 괴물일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나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문득 한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오빠들 뒷바라지에 밀려 공장과 식당을 전전해야 했던 내 막내딸 민서. 제대로 된 옷 한 벌, 변변한 학원 한 번 보내주지 못했던 내 아픈 손가락. 지금쯤 그 아이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나는 단 한 번도 그 아이에게 따뜻한 어미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늘 아들들이 우선이었고 딸의 희생은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고동이었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차갑고도 강렬한 결심의 북소리였습니다. 내게는 아직 2천억이라는 돈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내게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내게 남은 마지막 희망, 내 가여운 딸아이에게 갈 차례였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실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받은 모멸과 서름을 내 아들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그들의 세상에서 가장 처절한 방식으로 되돌려줄 것입니다. 버스는 어둠을 뚫고 나의 마지막 희망이 있는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버스 유리창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덜컹거리는 버스의 진동이 텅 비어버린 내 가슴을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큰아들 민준이가 쥐어준 10,000원짜리 한 장은 어느새 주머니 속에서 땀과 눈물에 젖어 너덜너덜해져 있었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내 가슴에 박힌 2개의 대못. 하나는 체면이라는 이름의 못이었고 다른 하나는 곤란이라는 이름의 못이었습니다. 내 평생의 자랑이었던 2 아들이 이제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수치가 되어버렸습니다. 버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은 낯설기만 했습니다. 내가 알던 서울은 흙먼지 날리는 공사장과 비좁은 시장 골목이었는데 어느새 이렇게 높고 삐걱한 건물들로 가득 들어찼는지 저 반짝이는 건물 어딘가에 내 아들들이 살고 있겠지요. 나 같은 어미는 감히 들여다볼 수도 없는 그들만의 세상에서 그들만의 성공을 만끽하면서 말입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하얀 의사 가운을 입고 나를 그런 분이라 칭하던 작은 아들의 목소리와 두꺼운 법전 뒤에서 체면을 운운하던 큰아들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그래, 너희에게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였구나. 너희의 빛나는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일 뿐이었구나. 한참을 달려 버스가 멈춘 곳은 서울의 화려함이 모두 거친 낡고 후미진 동네의 입구였습니다. 가파른 언덕길 양옆으로 금이 간 담벼락과 녹슨 대문들이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주소를 적은 종이를 몇 번이나 확인하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공기 중에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어디선가 풍겨오는 시큼한 쓰레기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가파른 언덕을 내 딸 민서는 매일 오르내렸을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오빠들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20살 처녀가 공장과 식당을 전전할 때 나는 모른 척했습니다. 결혼할 때 변변한 혼수 하나 못 해주고 시집 보낼 때도 나는 돈이 없다는 말로 외면했습니다. 그 모든 희생의 대가로 내 딸이 얻은 것이 고작 이 가파른 언덕 위의 곰팡내 나는 보금자리란 말인가. 한참을 헤맨 끝에야
겨우 주소지에 적힌 낡은 다세대 주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의 가장 낮은 곳, 햇볕 한 줌 들지 않는 축축한 반지하의 쇠창살에 딸의 이름이 적힌 낡은 문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리 못 살아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차마 문을 두드릴 용기가 나지 않아 나는 쇠창살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둠침침한 방 안은 한눈에 보기에도 비참했습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찢겨 회색 시멘트 벽이 드러나 있었고 천장 구석에는 검은 곰팡이가 흉측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 놓인 작은 상과 그 위에 이불 몇 채가 살림의 전부인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언덕 위에서 힘겨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한 여자가 무거운 걸음으로 터덜터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내 딸 민서였습니다. 40줄에 들어선 딸의 얼굴에는 고된 삶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까맣게 탄 얼굴과 푸석푸석한 머릿결, 깊게 팬 눈가의 주름까지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던 20살 내 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나는 나도 모르게 담벼락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딸의 고된 삶을 이 두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두려웠는지도 모릅니다. 딸은 익숙하게 열쇠를 꺼내 반지하의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끼익하고 녹슨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내 심장을 핥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담벼락 뒤에서 나와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서야. 내 목소리에 딸이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내 모습을 확인한 순간 딸의 두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뜨였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정적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초라한 행색을 그저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딸이었습니다. 엄마. 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이윽고 딸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딸은 들고 있던 가방을 내팽개치고 달려와 나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엄마 맞구나. 여기까지 어쩐 일이야. 연락이라도 주지. 딸의 품은 작고 왜소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성이었습니다. 아들들에게서 느꼈던 한기와 모멸감이 딸의 온기에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나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딸의 등을 토닥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딸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나를 이끌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밖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한 공간이었습니다. 방 안은 온통 축축한 냉기로 가득했고 코를 찌르는 곰팡내가 진동했습니다. 딸은 황급히 벽에 기댄 이불을 펴며 나를 앉혔습니다. 엄마, 이런 누추한 데까지 힘들었지? 일단 여기 좀 앉아봐. 나는 괜찮다는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작은 냉장고 옆에 붙어 있는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빛바랜 가족 사진. 내가 오늘 아침 멍하니 바라보았던 바로 그 사진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오빠들과 함께 찍은 낡은 졸업사진도 있었습니다. 이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딸은 가족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딸은 부엌으로 가더니 얼마 안 돼 작은 상을 들고 왔습니다. 상 위에는 따끈한 김이 나는 흰쌀밥 한 공기와 간장 종지, 그리고 시든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엄마, 시장하지? 변변한 반찬이 없네. 그래도 밥은 새로 했어. 어서 먹어. 나는 밥 공기를 보고 울컥했습니다. 딸의 형편을 아는데 이 밥이 어디서 났을까? 내가 쌀통을 쳐다보자 딸은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침쌀이 딱 한 공기만큼 남았더라고. 엄마 오실 줄 알았나 봐.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숟가락을 든 채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쌀 한 톨까지 나를 위해 기꺼이 내어주는 내 딸. 오빠들은 내 존재 자체를 부끄러워하며 10,000원짜리 한 장으로 쫓아냈는데 내 딸은 자신의 마지막 끼니를 나에게 바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목이 메어 밥을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밥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딸은 말없이 내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딸의 좁은 방에서 딸과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딸은 고된 하루 일과에 금세 골아떨어졌습니다. 나는 잠든 딸의 얼굴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청소일로 거칠어지고 굳은 살이 박인 작고 투박한 손. 이 손으로 오빠들을 공부시켰고, 이 손으로 가정을 꾸렸고, 이 손으로 오늘 나에게 따뜻한 밥을 지어주었습니다. 나는 딸의 손을 내 두 뺨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민서야, 미안하다. 이 어미가 너무 늦어서 미안하다. 이제부터는 이 어미가 너의 울타리가 되어줄게. 다시는 너를 이 차가운 곳에서 울게 하지 않을 거야. 나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속의 눈물은 모두 마르고 그 자리에는 강철보다 단단한 결심만이 남았습니다. 내 아들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그들의 세상 그 꼭대기에 내 딸을 올려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아들들이 내 딸의 발 아래에서 자신들의 오만과 위선을 처절하게 후회하며 무릎 꿇게 만들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뒤늦게나마 어미로서의 도리를 다하려는 내 마지막 속죄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는 조용히 핸드폰을 들어 한 사람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10수년간 연락 한 번 없었지만 내 계획을 도와줄 유일한 사람. 죽은 남편의 오랜 친구이자 신뢰할 수 있는 최 변호사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전화기 너머에서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새벽의 푸른빛이 곰팡 내 나는 반지하 방의 쇠창살 틈으로 스며들 때 나는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옆자리에서는 고단한 숨소리를 내며 딸 민서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자 또다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오빠들 때문에 제대로 된 잠 한 번 편히 못 잤을 내 딸. 저 고운 얼굴에 새겨진 삶의 고단한 흔적들이 모두 나 때문인 것만 같아 나는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젯밤 나는 이미 결심했으니까요. 이 아이의 눈물겨운 희생을 세상 가장 빛나는 성공으로 보상해주기로 말입니다. 나는 딸이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낡은 메모지에 서툰 글씨로 몇 자를 적었습니다. 급한 볼일이 생겨 먼저 간다. 밥 굶지 말고 곧 다시 오마. 밥상 위에 메모를 올려두고 나는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골목길을 나섰습니다. 내 발걸음은 더 이상 어제처럼 휘청거리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는 이미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결심이 기둥처럼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서울 중심가에 있는 한적한 호텔의 커피숍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도착해 창가 자리에 앉아 있자 얼마 지나지 않아 양복을 점잖게 차려입은 중년의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죽은 남편의 오랜 법조인 친구 최경수 변호사였습니다. 10수년 만에 만나는 것이었지만 그는 나를 금방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내 남루한 행색을 본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안타까움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형수님, 이게 도대체 어찌된 모습이십니까? 그는 내 맞은편에 앉으며 침통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쓴웃음만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며칠간 겪었던 일들을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2천억 보상금을 받은 이야기, 그 돈을 숨기고 아들들을 찾아갔던 이야기, 검사 아들에게 10,000원으로 모욕당하고 의사 아들에게 짐짝처럼 쫓겨났던 이야기까지 내 이야기가 이어지는 동안 최 변호사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져 갔습니다. 그의 두 주먹이 테이블 아래에서 부들부들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 천하에 몹쓸 놈들이 있단 말입니까? 형님이 하늘에서 통곡하시겠습니다. 그는 결국 참지 못하고 낮은 목소리로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화를 내면 뭘 하겠나? 그놈들은 이미 내 자식들이 아닌 것을. 최 변호사, 그래서 자네를 보자고 한 걸세. 내가 본론을 꺼내자 그는 마음을 가다듬고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형수님. 형님에게 진 빚, 이제라도 갚을 기회를 주십시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나는 잠시 마음이 뭉클했지만 이내 다시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은행에서 발급받은 잔액 증명서를 꺼내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증명서에 찍힌 2천억이라는 숫자를 확인한 최 변호사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게 정말 형수님 돈이란 말씀이십니까? 그렇네. 이제 이 돈은 내 돈이기도 하지만 내 딸 민서의 눈물이기도 해. 그래서 이 돈으로 내 딸의 눈물을 닦아주려고 하네. 그리고 내 두 아들놈들에게는 피눈물을 흘리게 해줄 생각이야. 내 서늘한 목소리에 최 변호사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상속 지분을 모두 박탈하고 증여를 철회하는 소송을 진행할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시시한 복수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는 그놈들 눈앞에서 직접 복수하진 않을 걸세. 그저 내 딸을 그놈들이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높은 곳으로 올려놓을 거야. 그게 그놈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복수가 될 테니. 최 변호사는 내 말의 의미를 파악하려는 듯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형수님.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형수님의 뜻을 이뤄드리겠습니다. 나는 어젯밤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그렸던 계획의 첫 단계를 말했습니다. 우선 내 딸 민서가 청소부로 일하는 건물을 사들이게. 서울 어딘가에 있는 낡은 상가 건물이야. 건물주는 아마 팔 생각도 없겠지만 시세의 2배, 3배를 주고서라도 당장 사들여야 하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내 딸은 절대로 알아선 안 돼. 내 계획을 들은 최 변호사는 잠시 놀라는 듯 했지만 이내 전문적인 변호사의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 전문 유령법인을 하나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그 법인 명의로 건물을 매입하면 자금 출처를 완벽하게 숨길 수 있습니다. 건물주와의 협상은 저에게 맡겨주시지요. 그의 믿음직한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장과 인감을 그에게 넘기며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해주게. 내 딸이 그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하루라도 덜 닿게 해주고 싶으니. 최 변호사와 헤어진 후 나는 곧장 딸이 일한다는 건물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보니 10층은 좋게 넘어 보이는 낡고 거대한 건물이었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미래 빌딩이라는 촌스러운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나는 행여나 딸과 마주칠까봐 길 건너편 카페에 앉아 조용히 건물을 지켜보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딸이 건물 뒤편의 작은 쪽문으로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손에는 작은 빵 하나와 우유가 들려 있었습니다. 딸은 다른 직원들이 식사하러 간 텅 빈 시간에
차가운 계단에 쭈그려 앉아 허겁지겁 빵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심장이 칼로 베이는 듯 아팠습니다. 내 아들들은 최고급 식당에서 값비싼 점심을 먹고 있겠지. 그런데 내 딸은, 그 오빠들을 위해 희생한 내 딸은 차가운 계단에 앉아 빵 쪼가리로 허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한 남자가 건물에서 나오다 말고 딸에게 소리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줌마, 화장실 청소 좀 제대로 안 해요? 바닥에 물기가 그대로 있잖아.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네. 딸은 황급히 일어나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바로 다시 닦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자는 분이 안 풀린다는 듯 한참을 더 쏘아붙이고는 침을 뱉고 사라졌습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 건물을 반드시 내 딸의 발 아래에 놓아주리라. 내 딸에게 함부로 소리치고 고개 숙이게 만든 저 모든 것들을 전부 무릎 꿇게 만들리라. 며칠이 지났습니다. 나는 딸의 반지하 방에 머물며 아무것도 모르는 척 딸의 퇴근을 기다리는 평범한 늙은 어미 행세를 했습니다. 딸은 매일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왔지만 내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굴에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고 낡은 텔레비전을 보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평온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형수님, 계약 끝났습니다. 오늘부로 미래 빌딩은 우리 법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차분한 목소리에 나는 떨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수고했네. 그럼 다음 단계를 진행해주게.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건물 관리 업체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새로운 관리소장을 임명하겠다는 공고를 붙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도시의 밤. 저 멀리 아들들이 사는 동네의 불빛이 아스라이 보였습니다. 너희는 모르겠지. 너희가 버린 늙은 어미가 지금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너희가 그토록 무시하고 경멸했던 너희의 누이가 이제 곧 너희가 감히 올려다볼 수도 없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막 잔인하고도 우아한 복수의 첫 장이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아무것도 모른 채 출근할 내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과연 내 딸은 하루아침에 자신의 일터가 바뀐 이 기막힌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날 아침 나는 잠든 딸의 얼굴 위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보았습니다. 어둡고 축축한 반지하 방의 유일한 창문, 저 쇠창살 틈으로 비집고 들어온 한 줄기 빛이 딸의 뺨에 따스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곧 펼쳐질 딸의 새로운 인생을 예고하는 계시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빛이 얼마나 눈부신지를 알기에 그 빛을 맞이하기 직전의 어둠이 얼마나 깊을지도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내 딸은 평생 처음 느껴보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이내 상상도 못했던 희망의 정상으로 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꾸민 나는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척 딸의 곁을 지켜야만 하는 잔인한 연출가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딸은 여느 때처럼 새벽같이 일어나 부산을 떨었습니다. 낡은 유니폼을 주섬주섬 챙겨 입으며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출근해야 하는데 혼자 괜찮겠어? 밥 잘 챙겨 먹고 어디 아프면 바로 전화해야 해. 나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걱정 말고 다녀와라. 어미가 애도 아니고 너야말로 힘들면 쉬엄쉬엄 하거라.
내 말에 딸은 그저 해맑게 웃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끼익하고 닫히는 현관문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내 심장을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딸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창살 틈으로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곧 폭풍이 불어닥칠 전장으로 제 운명도 모른 채 걸어가는 병사를 지켜보는 장군의 마음이 이러했을까요? 혼자 남은 방 안에서 시간은 더디게만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나는 불안석이었습니다. 최 변호사의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건물 로비에는 해고, 통보 공고문이 붙었을 테고 딸을 포함한 모든 청소 노동자들이 술렁이고 있을 터였습니다. 머릿속으로 그 광경을 그리자 심장이 조여오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독해져야 했습니다.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는 작은 아픔은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내 딸을 위한 거대한 연극의 일부일 뿐이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요란한 벨소리와 함께 핸드폰 화면에 내 딸 민서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나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민서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딸의 울음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흐흑 어떡해 나 이제 어떡해. 엄마 나 잘렸어. 그 한마디에 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계획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딸의 절망이 담긴 목소리는 비수처럼 내 가슴에 꽂혔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나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이며 놀란 척 연기했습니다. 딸은 울먹이며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건물 주인이 바뀌었는데 새 주인이 관리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해서 청소부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이 오늘부로 해고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들 짐 싸서 나가라고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엄마 당장 다음 달 월세는 어떡하고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 딸의 울음소리가 내 심장을 갈기갈기 찢는 것 같았습니다. 내 욕심 때문에, 내 복수 때문에 애꿎은 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닐까? 잠깐이었지만 모든 것을 중단하고 달려가 딸을 끌어안고 사실을 말하고 싶은 충동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민서야, 울지 마라. 우선 진정하고 무슨 방법이 있겠지. 일단 짐 챙겨서 집으로 와. 엄마랑 같이 얘기해보자. 나는 애써 차분한 목소리로 딸을 달랬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나는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내 손은 나도 모르는 사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다시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을까? 또다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도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까와는 사뭇 다른 떨리고 상기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 왜 또 무슨 일이야? 아니, 그게 아니고 이상한 일이 생겼어. 방금 어떤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변호사? 응. 자기가 새로 바뀐 건물 주인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나보고 이 건물 관리소장을 맡아달래. 순간 나는 나도 모르게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마침내 움직였구나. 뭐라고? 관리소장? 너를? 뭔가 잘못한 거 아니야? 나도 그런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걸 하냐고. 저는 그냥 청소부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그러는 거야. 10년 넘게 이 건물을 누구보다 성실하게 관리해온 분이라서, 누구보다 이 건물을 잘 아는 분이라서 그래서 믿고 맡기는 거라고. 월급도 지금보다 10배는 더 많이 준대. 엄마, 이거 진짜 현실 맞아? 나 지금 꿈꾸는 거 아니지? 딸의 목소리는 흥분과 혼란으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나는 심장이 터질 듯한 기쁨을 억누르며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민서야, 정신 차려. 혹시 사기 아닐까?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니?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변호사가 내일 아침에 정식으로 만나서 계약서 쓰자고 했어. 자기 명함이랑 회사 주소까지 문자로 보내줬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진짜 있는 법무법인이야. 엄마, 나 너무 무서워. 내가 어떻게 그런 걸 해? 딸의 목소리에는 기쁨보다 두려움이 더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평생 남의 밑에서 꾸준 일만 해왔던 딸에게 관리소장이라는 자리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거운 감투였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내가 나서야 할 때였습니다. 민서야,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야. 엄마, 내 말이 맞다. 너는 10년 넘게 그 건물을 누구보다 아끼고 쓸고 닦았어. 그 건물에 어디에 금이 갔는지, 어디서 물이 새는지 그 건물 주인보다 내가 더 잘 알 거야. 그 사람들이 사람 볼 줄 아는 거지. 왜 너 자신을 믿지 못해? 너는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아니, 너보다 더 잘할 사람은 없어. 내 단호한 말에 딸은 잠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딸의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딸아. 평생 오빠들 때문에, 이 못난 어미 때문에 너 자신을 위해 살아보지 못했잖니.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봐. 이건 하늘이 내게 주는 보상이야. 그러니 겁내지 말고 당당하게 부딪혀봐. 이 어미가 내 뒤에 있잖니.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딸의 얼굴은 여전히 얼떨떨한 표정이었지만 눈빛만은 이전과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함께 한번 해보고 싶다는 작은 희망과 결심이 함께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난생 처음으로 딸을 위해 옷을 골라주었습니다. 장롱 구석에 처박혀 있던 유일하게 번듯한 외출복을 꺼내 곱게 다렸습니다. 딸은 어색하게 그 옷을 차려입고 떨리는 걸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나는 어제처럼 딸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딸에게서 짧은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그 안에는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깨끗하고 널찍한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반듯한 명패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패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관리소장 김민서. 나는 그 글자를 몇 번이고 손가락으로 쓸어보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핸드폰 화면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내 딸. 평생 굳은 걸레만 쥐었던 내 딸의 손에 이제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명패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명패가 아니었습니다. 짓밟히고 무시당했던 내 딸의 인생이 이제부터 당당한 주역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알리는 선언이었습니다. 나는 사진을 끌어안고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기쁨과 대견함, 그리고 아들놈들을 향한 차가운 분노가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막 진짜 복수가 시작된 것입니다. 내 딸의 이름이 새겨진 명패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초라한 반지하 방을 벗어나 번듯한 사무실의 주인이 된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나는 내 딸을 그저 그런 건물의 관리소장으로 만들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아들놈들이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내 평생의 한과 내 딸의 눈물이 조금이나마 보상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물론 시작은 쉽지 않았습니다. 평생 걸레만 쥐고 남의 지시에 따르는데 익숙했던 딸에게 소장이라는 자리는 몸에 맞지 않는 옷처럼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출근 첫날 딸은 자기 사무실에 앉아 있지도 못하고 예전처럼 복도를 서성이다가 어제까지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
소장님하고 부를 때마다 화들짝 놀라며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몇몇 얄미운 입주 상인들은 일부러 딸을 예전처럼 아줌마라고 부르며 이것저것 트집을 잡기 일쑤였습니다. 아줌마, 아니 소장님. 복도 전등이 깜빡거리는데 언제 갈아줄 거예요? 그 비아냥거리는 말투에 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는 것을 보고 나는 또다시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하지만 나는 꾹 참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딸의 어깨를 조용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민서야, 기죽지 마라. 너는 이제 그 건물의 주인이나 마찬가지야. 고개 숙이지 말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당당하게 행동해. 내 격려 때문이었을까요? 다음 날 딸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똑같은 상인이 또다시 시비를 걸어왔을 때 딸은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는 대신 허리를 꼿꼿이 펴고 그를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사장님, 그 문제는 어제 이미 수리기사님께 연락해 두었습니다. 곧 처리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를 김 소장이라고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딸의 단호한 태도에 남자는 멋쩍은 표정을 짓더니 이내 꼬리를 내리고 사라졌습니다. 그 모습을 몰래 지켜보던 나는 가슴 벅찬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래, 내 딸은 그렇게 약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기회가 없었을 뿐. 이제 날개를 달아주었으니 마음껏 날아오를 일만 남은 것입니다. 딸은 놀라운 속도로 자신의 자리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10년 넘게 건물을 청소하며 구석구석을 제 손바닥처럼 꿰고 있었던 경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딸은 겉만 번지르르한 보고서 대신 직접 건물 지하의 배관 시설을 점검하고 옥상의 방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직원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휴게 공간을 개선하고 낡은 청소 도구를 모두 새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처음에는 딸을 어색해하던 동료들도 진심으로 자신들을 위하는 딸의 모습에 마음을 열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은 하루가 다르게 깨끗하고 활기차게 변해갔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무대를 열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다시 최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최 변호사, 이제 재단을 만들 때가 된 것 같네. 알겠습니다, 형수님. 재단의 성격과 명칭은 정하셨습니까? 재단의 이름은 햇살 장학재단으로 하게. 내 딸 민서처럼 어두운 그늘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한 햇살이 되어주고 싶어서. 그리고 재단의 모든 활동은 내 딸 김민서 소장의 이름으로 진행될 걸세. 형수님의 뜻 잘 알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래 빌딩의 새로운 주인이 익명의 독지가이며 그 뜻을 이어받아 김민서 소장이 선행을 베푸는 것으로 알게 될 겁니다. 이보다 더 감동적인 이야기는 없지요. 최 변호사는 내 의도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모든 서류 준비는 일사천리로 끝났습니다. 나는 내 재산의 절반을 떼어 햇살 장학재단의 기금으로 출연했습니다. 재단의 첫 번째 사업은 미래 빌딩이 위치한 동네의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환경미화원이나 영세 자영업자 자녀들을 우선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최 변호사는 지역 신문 기자 몇 명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거창한 행사는 아니었습니다. 건물 1층 로비에 작은 단상을 만들고 장학금을 받을 아이들과 부모님 몇 분을 초청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행사가 시작되고 사회자가 다음 순서를 알렸습니다. 이어서 햇살 장학재단의 모든 활동을 주관하시는 미래 빌딩 김민서 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단상 아래에 있던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최 변호사가 며칠 전 소장님께서
아이들에게 장학금 증서를 직접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했을 뿐 연설까지 시킬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딸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나를 쳐다보았지만 나는 그저 따뜻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할 수 있다. 내 딸이라는 무언의 응원이었습니다. 딸은 마지못해 떨리는 발걸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결심한 듯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런 자리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청소 유니폼을 입고 바닥을 닦던 사람이었습니다. 딸의 솔직한 고백에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이 없어서 공부를 포기해야 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조금 압니다. 꾸준히 일을 하는 부모님을 둔 것이 부끄러웠던 아이들의 마음도 조금 압니다. 오늘 이 장학금은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얼굴 모를 어떤 고마운 분께서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보내는 따뜻한 햇살 같은 마음입니다. 부디 이 햇살을 받고 우리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고 씩씩하게 자라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딸의 연설은 서툴렀지만 그 어떤 웅변가의 연설보다도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고 기자들은 쉴 새 없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나는 군중 속에 숨어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저렇게 속이 깊고 따뜻한 아이를 나는 왜 이제야 알아보았을까? 아들놈들 뒷바라지에 눈이 멀어 내 곁에 있던 진짜 보물을 알아보지 못했던 지난 세월이 후회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역 신문 한 구석에 실렸던 작은 기사가 인터넷을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간 것입니다. 단독 10년 청소부, 하루아침에 건물 소장으로 얼굴 없는 기부 천사되다. 기사의 내용은 극적이었습니다. 10년간 성실하게 일한 청소부가 건물주의 눈에 띄어 관리소장으로 파격 발탁되었고 이제는 자신과 같은 처지의 이웃을 위해 장학재단을 이끌고 있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습니다. 기사 밑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실화인가요? 영화보다 더 영화 같네요. 김민서 소장님, 존경합니다.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건물 주인이 진짜 멋진 분이시네요. 요즘 세상에 이런 분도 계시다니 눈물이 다 나네요. 응원합니다. 내 딸 민서는 하루아침에 세상의 주목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방송국과 신문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지만 최 변호사는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며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딸의 방에서 노트북으로 딸의 이름이 들어간 기사들을 밤새도록 읽고 또 읽었습니다. 화면 가득한 칭찬과 응원의 댓글을 볼 때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이것은 통쾌함이었습니다. 내 아들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체면과 명성. 나는 지금 내 딸에게 그것을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쌓아 올린 그들의 허영의 성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진심으로 쌓아 올린 명예의 성을 말입니다. 나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SNS 계정을 차례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골프를 치고 고급 와인을 마시는 사진을 올리며 자신들의 성공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나지막이 움츠렸습니다. 마음껏 즐겨두어라. 너희가 그토록 무시하고 짓밟았던 너희 누이가 지금 온 세상의 주목을 받고 있으니 이 소식이 너희 귀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일 테지. 과연 너희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 너희의 그 오만한 얼굴이 질투와 경악으로 일그러지는 모습을 나는 차분히 기다리고 있겠다.
진짜 연극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여보, 당신 동생 말이야. 인터넷에 난리 났던데 봤어? 큰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저녁 식사의 정적을 깼습니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던 큰아들 민주는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내 동생? 민서 말이야? 걔가 뭐, 또 사고라도 쳤어? 사고? 사고가 아니라 대박이 났지. 이거 봐봐. 며느리가 내민 핸드폰 화면에는 10년 청소부, 기부 천사 되다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민주는 심드렁한 표정으로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점점 커졌고 이내 그는 소파에서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뭐야 이거. 김민서? 미래 빌딩 관리소장?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의 고함에 며느리가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나도 그 말이 하고 싶네. 대체 어떻게 된 거야? 평생 반지하에서 청소나 하던 아가씨가 하루아침에 소장님이 되고 장학재단까지 운영한다니. 혹시 당신 동생한테 몰래 돈이라도 대준 거야? 뭐, 내가 미쳤어? 그럴 돈이 어디 있어. 그리고 내가 걔를 왜. 민주는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얼굴은 이미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평생을 자신의 그늘 아래에서 없는 사람처럼 살아왔던 여동생. 자신이 10,000원짜리 한 장으로 쫓아냈던 초라한 어머니와 똑같이 자신의 화려한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었던 존재. 그런 동생이 갑자기 세상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신보다 더 그럴듯한 명예와 명성을 얻으면서 말입니다. 이건 불쾌감을 넘어 모욕감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작은 아들 민호의 집에서도 똑같은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이거 민서 언니 맞아? 피부가 손님들이 다 이 얘기뿐이야. 언니가 갑자기 건물주가 됐다며? 젊고 화려한 작은 며느리의 말에 민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건물주는 무슨, 기사 제대로 읽지도 않았구먼. 관리소장이래, 소장. 월급쟁이라는 소리지. 어디서 운 좋게 로또라도 맞았나 보지.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도 모르는 질투와 초조함이 묻어나왔습니다. 그는 아내 몰래 방으로 들어가 민서의 이름으로 된 기사들을 모조리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부천사, 현대의 신데렐라,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화면을 가득 채운 찬사는 모두 자신의 것이어야 마땅했습니다. 강남의 유명 의사, 성공한 젊은 사업가. 그 모든 수식어는 자신을 위한 것이었는데 감히 청소부였던 누이가 이 모든 영광을 가로채고 있었습니다. 더 견딜 수 없는 것은 기사에 달린 댓글들이었습니다. 이런 분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죠. 돈만 많은 졸부들이랑은 격이 다르네요. 오빠들은 검사, 의사라던데 동생이 저렇게 어렵게 사는 동안 뭘 한 걸까요? 댓글들은 비수처럼 날아와 그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그는 분노에 차 핸드폰을 벽에 집어 던질 뻔했습니다. 나는 그 모든 상황을 마치 천리안이라도 가진 것처럼 손바닥 위에 놓고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를 통해 고용한 흥신소 직원은 매일 아침 아들들의 집 쓰레기통을 뒤져서라도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내게 보고했습니다. 며느리들과의 다툼, 초조하게 담배를 피워 무는 아들들의 모습, 밤늦도록 잠 못 이루는 불 꺼진 아파트 창문까지. 나는 그 보고를 들으며 차갑게 식은 찻잔을 들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조금 재미있어지는구나. 너희가 느끼는 그 혼란과 질투, 모욕감.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받았던 상처에 비하면 아직 세 발의 피도 되지 않는단다. 아들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다음 날부터 민서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내 지시를 받은 최 변호사가
이미 손을 써둔 뒤였습니다. 민서의 개인 번호는 이미 바뀌었고 관리소장실의 공식 전화는 새로 뽑은 비서가 맡아서 모든 용건을 필터링하고 있었습니다. 네, 미래 빌딩 관리소장실입니다. 저 김민서 소장님 좀 바꿔주세요. 오빠 되는 사람인데요. 소장님께서는 지금 외부 미팅 중이십니다. 용건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아니, 오빠라는데 급한 용건이라고요. 모든 용건은 동일한 절차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손님. 기계처럼 차가운 비서의 응대에 아들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검사라는 직함도 의사라는 명함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민서에게 함부로 연락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사회적 지위가 동생의 문턱 앞에서 무력하게 막히는 경험을 처음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며칠 동안 연락이 닿지 않자 아들들의 초조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서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년 만에 통화였습니다. 너 민서 기사 봤냐? 큰아들 민준의 퉁명스러운 물음에 작은아들 민호가 신경질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봤어. 그것 때문에 지금 미치겠다고. 전화도 안 받아. 그 기집애가. 뭔가 이상하지 않아? 걔가 무슨 돈이 있어서 장학재단을 만들어. 그리고 어느 미친놈이 청소부를 소장으로 앉혀. 뒤에 누가 있는 게 분명해. 나도 그 생각했어. 혹시 엄마 아니야? 작은아들의 말에 큰아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엄마가 무슨 돈이 있어. 며칠 전에 나 찾아왔을 때도 완전 거짓골이었는데 내가 10,000원 쥐어서 보냈다고. 나한테도 왔었어. 병원 와서 행패 부리는 거 내가 간호사 시켜서 쫓아냈어. 두 아들은 자신들이 어머니에게 저지른 짓을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통화 내용을 전부 녹음해서 듣고 있던 나는 분노보다도 깊은 허무함에 몸을 떨어야 했습니다.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들이 맞나? 저것들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가 아닐까? 하지만 아들들은 이내 다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엄마는 아닐 거야. 그렇다면 민서 그 기집애가 어디서 돈 많은 늙은이라도 하나 물었나 보네. 그거 말고는 설명이 안 되지. 그러니까 저렇게 콧대가 높아져서 오빠들 전화도 안 받는 거 아니야. 배은망덕한 것. 그들은 자신들의 상상 속에서 민서를 돈 많은 남자를 등에 업고 가족을 무시하는 파렴치한 여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야만 자신들의 질투와 무력감이 조금이라도 정당화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들의 추악한 대화를 들으며 오히려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저들에게는 일말의 연민도 기대도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냉혹한 심판뿐이었습니다. 아들들은 결국 직접 미래 빌딩을 찾아가기로 작당했습니다. 동생의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돈의 출처를 캐묻고 자신들의 몫을 당당하게 요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서 확실히 단판을 짓자. 우리 덕에 먹고 산 주제에 어디서 돈 좀 생겼다고 오빠들을 무시해? 걔 재산의 절반은 우리 몫이야. 그들은 자신들이 민서의 인생에 얼마나 큰 빚을 지고 있는지는 까맣게 잊은 채 오직 탐욕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나는 흥신소 직원에게서 그들의 계획을 전해 듣고 조용히 최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냥개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네. 덫을 놓을 준비를 해야지. 최 변호사에게서 곧바로 답이 왔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형수님. 가장 화려하고 가장 빠져나올 수 없는 덫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며칠 뒤면 저 오만한 사냥개들은 제 발로 덫을 향해 걸어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덫 안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추악했는지를 처절하게 깨닫게 되겠지요. 그 상상만으로도 온몸에 짜릿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복수의 연극은 이제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나는 따뜻한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으로 보이는 미래 빌딩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곰팡내 나는 반지하가 아닌 빌딩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층 오피스텔. 이것은 최 변호사가 형수님의 지휘 본부라며 내게 마련해준 새로운 거처였습니다. 딸 민서는 여전히 반지하에 살며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지만 나는 이곳에서 모든 상황을 지휘하며 복수의 마지막 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2마리의 어리석은 사냥개가 덫을 향해 달려오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역시나 얼마 지나지 않아 빌딩 앞에 번쩍이는 외제차 2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한껏 멋을 부린 내 2 아들 민준이와 민호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된 것처럼 거만한 표정으로 회전문을 밀고 당당하게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자신감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말끔한 유니폼을 입은 보안 요원들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실례지만 방문 목적이 어떻게 되십니까? 큰아들 민준이 인상을 쓰며 말했습니다. 나 여기 김민서 소장 오빠 되는 사람인데. 비켜. 하지만 보안 요원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사전 약속 없이는 들여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소장님 방침이십니다. 뭐? 방침?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부장검사 김민준이야. 민준이 고함을 치며 자신의 신분증을 꺼내 보였지만 보안 요원은 기계처럼 똑같은 말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방문객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그때까지 뒤에서 팔짱을 끼고 지켜보던 작은 아들 민호가 나섰습니다. 이봐요. 우리가 그냥 온 게 아니라 건물주 되시는 분을 대신해서 온 거요. 우리 동생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감독하러 왔다고. 그러니 길 비키시지. 그 뻔뻔한 거짓말에 나는 찻잔을 든 채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저놈들은 끝까지 저런 식이구나. 하지만 그들의 거짓말은 준비된 덫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로비에서 소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최 변호사가 때맞춰 나타났습니다. 그는 2 아들 앞에 서서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 분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김민서 소장님께서는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십니다. 민주는 최 변호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신은 또 누군데? 변호사? 당신이 민서 뒤를 봐주는 그 사람인가? 저는 김민서 소장님의 법률 대리인이자 이 건물의 실소유주이신 분의 대리인 최경수 변호사라고 합니다. 실소유주라는 말에 2 아들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민호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 실소유주라는 분 대체 누구요? 우리가 그분과 직접 담판을 지어야겠소. 우리 동생을 앞세워서 무슨 꿍꿍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건물의 수익 지분 일부는 우리에게도 권리가 있소. 우리가 민서의 유일한 가족이니까. 그 탐욕스러운 말에 최 변호사의 얼굴에 처음으로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권리라 좋지요. 2 분이 그럴 자격이 있는지 제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잠시 저를 따라오시지요. 최 변호사는 그들을 로비 한쪽에 있는 작은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2 아들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그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건물주의 정체를 밝히고 자신들의 몫을 챙길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나는 오피스텔 거실의 대형 화면을 통해 회의실 안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 하나와 작은 녹음기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두 분? 민준이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그거야 열어보면 알겠지. 건물 지분 계약서라도 되나? 최 변호사는 대답 대신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익숙한 목소리들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이너스 엄마, 이거라도 챙겨요. 근데 제발 이런 차림으로 다시는 오지 마세요. 제 체면이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이간호사, 빨리 데리고 나가라니까. 다시 못 들어오게 해. 환자들이 다 보잖아. 마이너스 엄마가 무슨 돈이 있어. 며칠 전에 나 찾아왔을 때도 완전 거짓골이었는데. 마이너스 민서 그 기집애가 어디서 돈 많은 늙은이라도 하나 물었나 보네. 자신들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오자 두 아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민준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 불법 녹취한 거야. 당장 꺼. 하지만 최 변호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진 몇 장과 서류 한 묶음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불법 녹취라 검사님께서 법을 참 잘 아시는군요. 하지만 이건 어떻습니까? 테이블 위에 놓인 것은 내가 거짓골을 하고 아들들의 집과 병원 앞에서 쫓겨나는 모습이 찍힌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2천억 원의 보상금 내역서와 햇살 장학재단의 법인 등기부등본, 그리고 미래 빌딩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모든 서류의 소유주와 대표자란에는 내 이름, 박순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들들은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서류와 사진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이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방문, 동생의 기적 같은 성공, 그리고 눈앞에 놓인 2천억이라는 천문학적인 돈. 서설마. 민호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확인 사살을 하듯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두 분이 문전박대하고 10,000원짜리 한 장으로 모욕했던 여러분의 어머니께서 바로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토록 무시하고 경멸했던 동생 김민서 씨는 어머니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유일한 상속자이시고요. 이제 권리 이야기를 계속해 볼까요? 그 말과 함께 두 아들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주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의자에 주저앉았고, 민호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라는 말만 넋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자신들이 걷어찬 복권이 그냥 복권이 아니라 평생을 쓰고도 남을 천문학적인 금액의 당첨권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들은 미친 듯이 빌딩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내가 머물고 있을 민서의 반지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낡은 문을 부서져라 두드리며 내 이름과 민서의 이름을 번갈아 외쳤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엄마,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민서야, 오빠가 잘못했다. 제발 엄마 좀 만나게 해줘. 그들의 절규는 텅 빈 골목에 허망하게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몰려나와 수군거렸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한참을 그렇게 울부짖었습니다. 검사의 체면도 의사의 위신도 모두 내팽개친 채 그들은 그저 모든 것을 잃어버린 패배자일 뿐이었습니다. 나는 오피스텔의 대형 화면으로 반지하 방 앞에서 처절하게 무너지는 아들들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얼어붙어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빙벽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늦은 후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깨져버린 그릇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핸드폰을 들어 민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서야, 나다. 엄마, 어디야? 괜찮아? 오빠들이 와서 행패 부리고 갔다고 동네 아주머니한테 전화 왔어. 무슨 일이야? 걱정 가득한 딸의 목소리에 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아무 일도 없어. 그저 버러지들이 잠시 소란을 피웠을 뿐이다. 민서야, 내일 저녁에 중요한 행사가 있단다. 재단 이사장 취임식이야. 그때 모든 것을 알게 될 게다. 그러니 내일 세상에서 가장 멋진 옷을 입고 엄마에게 오너라. 나는 전화를 끊고 옷장으로 다가가 가장 화려하고 기품 있는 옷을 꺼내 들었습니다. 내일은 이 길고 잔인했던 연극의 마지막 막이 오르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무대의 주인공으로 내 딸과 함께 가장 눈부시게 등장할 것이었습니다. 내 아들들에게는 가장 끔찍한 악몽이, 그리고 나와 내 딸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햇살 장학재단의 이사장 취임식이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수많은 취재진과 각계 인사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얼굴 없는 독지가의 정체가 드디어 공개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상상력을 동원해 과연 어떤 대단한 인물이 이런 선행을 베푸는지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주인공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남루한 행색으로 거리를 헤매던 늙은 어미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대기실의 대형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을 비춰보았습니다. 최고급 원단으로 만든 기품 있는 검은색 투피스, 단정하게 빗어 올린 머리, 그리고 은은한 진주 목걸이. 거울 속에 나는 더 이상 내가 알던 박순자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굽혔던 허리는 꼿꼿하게 펴졌고 슬픔과 한으로 그늘졌던 얼굴에는 차분하고 서늘한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때 대기실 문이 열리고 내 딸 민서가 들어왔습니다. 난생 처음 입어보는 듯한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손길로 단장한 딸의 모습은 눈이 부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딸의 얼굴은 여전히 혼란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이사장님이 엄마였어? 그리고 이 모든 돈이 다 엄마 돈이었다니.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나는 딸에게 다가가 차가워진 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미안하다, 민서야. 너까지 속일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어미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고 생각해다오. 이 모든 것을 바로잡기 전까지는 내게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내 말에 딸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그럼 오빠들이 엄마한테 그랬다는 게 다 사실이야? 나는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딸의 눈에서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딸은 내 품에 안겨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나는 그런 딸의 등을 조용히 토닥여 주었습니다. 내 복수는 이제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행사 시작을 알리는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딸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울지 마라, 내 딸. 오늘은 우리가 가장 빛나야 하는 날이다. 저 문 밖에는 내가 평생 받아야 했던 찬사와 박수가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 어깨 펴고 당당하게 나아가자. 너는 그럴 자격이 충분하니까. 나는 딸의 손을 잡고 대기실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우리가 연회장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동시에 터졌고
장래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갑자기 나타난 우리 모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구석에서 누군가 미친 듯이 소리치며 달려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초점 없는 눈, 헝클어진 머리, 구겨진 양복. 며칠 만에 완전히 폐인이 되어버린 내 두 아들, 민준이와 민호였습니다. 경호원들이 급히 그들을 막아섰지만 그들은 짐승처럼 발버둥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엄마, 잘못했어요. 저희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민서야, 누이야, 우리 좀 살려줘. 엄마한테 말 좀 잘해줘. 제발. 그들의 처절한 절규에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은 이 극적인 상황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고 사람들은 경악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나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옆에 선 딸은 충격으로 몸을 떨고 있었지만 내 손을 더욱 꽉 잡을 뿐이었습니다. 아들들은 경호원들에게 붙들린 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진짜 죽을 죄를 졌습니다. 엄마 돈 때문이 아니에요. 정말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싶어서 그래요. 아버지가 남기신 유산이잖아요. 저희도 자식인데 저희 몫이 있잖아요. 이렇게 저희를 버리시면 안 되잖아요. 결국 그들의 본심은 돈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위선적인 눈물에 일말의 동정심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자 최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아들들 앞에 서서 차갑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박순자 여사님께서 두 분께 보내는 마지막 통보입니다. 그것은 법원의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문이었습니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두 분은 앞으로 박순자 여사님과 김민서 소장님 반경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으며 전화나 문자 등 어떠한 형태의 연락도 금지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즉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정문을 받아든 아들들의 얼굴에서 마지막 희망의 빛마저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법적인 선고이자 어머니로부터 내려진 완전한 절연 선언이었습니다. 그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넋 나간 사람처럼 울부짖기만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마이크가 놓인 단상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해 있는 수많은 카메라와 사람들을 향해 준비된 연설 대신 내 마음속의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돈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말씀드리러 나왔습니다. 돈은 멀쩡한 아들을 괴물로 만들고 어미의 가슴에 평생 씻을 수 없는 대못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돈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도 함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은 평생 희생만 하고 살아온 내 착한 딸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 아이에게 빼앗겼던 날개를 다시 달아주는 기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내 옆에 선 딸의 손을 다시 한번 꽉 잡았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제 모든 재산과 햇살 장학재단의 모든 권한을 제 딸 김민서에게 물려주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그저 제 자랑스러운 딸의 뒤에서 조용히 박수를 보내는 평범한 늙은이로 돌아갈 것입니다. 내 말이 끝나자 연회장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저 멀리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는 아들들의 마지막 모습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하지만 그들에게는 들리지 않을 목소리로 의조렸습니다. 너희에게 주었던 내 평생의 사랑과 헌신의 가치가 고작 10,000원이었으니
이제 너희의 남은 인생도 그만한 가치밖에 되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내 누이의 발뒤꿈치에 묻은 먼지만도 못한 놈들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길고 길었던 복수의 연극이 마침내 막을 내렸습니다. 며칠 후 나는 딸과 함께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따뜻한 남쪽 나라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며 나는 내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후회와 슬픔, 분노와 통쾌함이 뒤섞인 파란만장한 세월이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과거에 묻고 나는 오직 내 딸을 위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찢어졌던 가족 사진은 다시 붙일 수 없었습니다. 한번 돌아선 자식의 마음을 되돌리는 것은 신의 영역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괜찮았습니다. 내 옆에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진짜 보물, 내 딸이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하늘이 마치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질문을 가슴에 묻으며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자식에게 버림받은 한 어머니의 가슴 아픈 복수극을 통해 우리가 잊고 살았던 진정한 효와 가족의 의미는 무엇인지 되돌아보게 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때로는 두 아들처럼 눈앞의 이익과 체면에 눈이 멀어 평생을 후회할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고 때로는 박순자 씨처럼 가슴에 맺힌 한을 통쾌하게 풀어내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선택의 결과에 온전히 책임지는 자세일지도 모릅니다. 과거는 돌이킬 수 없지만 그 과거를 교훈 삼아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지는 우리 각자의 몫이니까요. 어쩌면 여러분의 곁에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희생하고 있는 민서 같은 존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나도 모르는 사이 가장 소중한 것을 만원의 가치로 여기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따뜻한 위로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가슴을 후련하게 만들어드릴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감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박순자 씨였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알려주시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소중한 사람들과의 온기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